이런 국면 속에서 왕의 이혼 때문에 사실은 영국에서 2인자의 자리에 오른 게 토마스 모어였지만 사실 그랬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된 또 다른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왕의 이혼이었습니다. 그럼 왜 토마스 모어는 죽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네. 왜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냐면 헨리 8세 입장에서 이혼을 하려면 사실상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뭐냐면 종교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가톨릭 신앙을 계속 영국이 갖고 있는 한 사실은 자기는 이혼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종교를 바꿉니다. 와. 정확히 얘기하면 가톨릭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잉글랜드 교회, 프랑스 교회, 독일에 있는 교회, 뭐 스페인 있는 교회 모두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유니버셜과 동의어입니다.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헨리 8세는 여기서 잉글랜드 교회를 독립시킵니다.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교황이죠. 그럼 독립된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은 이제 국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장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서 잉글랜드 교회의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 수의권을 가지는 사람은 잉글랜드 국왕이다라는 법을 통과시키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수장법을 안 따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영국 국민들은 가톨릭을 믿었어요. 잘 안 따르겠죠. 수장법을 어기는 사람은 반역죄로 다스리는 반역법을 통과시킵니다. 아니 이혼 좀 하려고요? 네, 이혼 좀 하려고. 대단하시네. 근데 이제 이걸 이혼 좀 하려고 그러고 설명하는 게 틀린 건 아니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의 행위는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매우 정치적이죠. 그래서 다른 목적들이 왕권 강화 그리고 또 당시는 종교 개혁이 상당히 또 대세이기도 했고 또 이제 교황권 독립 이런 여러 가지 수가 겹쳐서 이런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도 영국은요 잉글랜드 국교회가 있습니다. 그 국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사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 교황이 많이 말했던 게 한 목자 아래 한 약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이제 그게 더 이상 통용이 안 돼요. 각 국가별로 교회가 독립되는 그 첫 시발점이 바로 이 헨리 8세가 했던 영국 국교회의 독립이었죠. 자, 그래서 반역법 때문에 실제로 많이 죽습니다. 그 1532년부터 40년 기간 동안 잉글랜드에서 880명 정도가 체포가 되고 그중에 380명 정도가 이 반역법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비린내 나는 또 다른 종교적인 전쟁이, 싸움이 잉글랜드에서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때 이제 입장이 이제 모호해진 게 바로 모어였습니다. 입장이 모호해진 모어였는데요. 사실 토마스 모어라고 국왕과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친구이기도 하고 또 사실 잉글랜드에서 되게 높은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당대의 지식인이자 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이제 토마스 모어는 고민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토마스 모어가 택한 길은 국왕에 저항하는 길이었습니다. 반대를 했군요. 예. 사실 이 사건 전까지 정말 토마스 모어는 국왕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국왕에게 매우 협력을 했고요. 특히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종교 개혁이 잉글랜드에 퍼지지 못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1531년엔 리처드 베이필드라는 사람이 루터의 책을 배포했다는 제목으로 결국 토마스 모어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책 배포한 죄로 사람을 태워주겠다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왕국의 질서를 지키는 것, 종교적 질서를 지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국왕의 측근으로서 어떻게 왕국의 질서를 지키는데 되게 일조한 토마스 모어였는데 입장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1530년에 토마스 모어가 헨리 8세가 부탁을 해요. 고위 공직자들한테 이제 혼인 무효 요청을 교황할 때 우리 그렇잖아요. 지지하면 이렇게 지지 서명해 주잖아요. 그거를 요청하고 특히 토마스 모어한테 요청을 하는데 이거를 모어가 고민 끝에 거부를 합니다. 1년 후에 1531년에 아까 수장법 말했죠. 국왕이 잉글랜드 교회의 머리라는 수장법 통과할 때도 이거를 지지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1532년에 1년 후에는 로드 챈슬러라고 불렸던 대법관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토마스 모어가 지금 잘 보면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죽음의 이게 길을 걷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고 저 잉글랜드의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로서 그 모든 거를 포기하고 간다는 게 결국 쉽지가 않죠. 토마스 모어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양심에 따라 신념에 따라 행동했던 근대적인 정치인으로 사상가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헨리 8세는 상당히 왕권을 강화한 사람이었거든요. 왕권 강화가 사실은 좋은 측면도 있죠. 국가를 통합시키고 어떻게 보면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발전하게 되는 계기. 그리고 종교적 다양성.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좋은 거잖아요. 뭐 하나만 믿어보다는 여러 개가 있고 거기서 좋아할 게 좋아 보이지만 당시 1500년대 초반 사람들에게 국왕이 자기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 그리고 종교적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약간 교황에 반하는 느낌? 상상하기 어려운. 맞아요. 상상하기 어렵죠. 어떻게 보면 교황으로 상징되는 잉글랜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교회 질서, 사회 질서를 지금 국왕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토마스 모어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 국왕이 지금 종교적 질서, 정치적 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때 그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저항하는 것을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죠.